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영화 산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들과 자본이 몰려있는 미국 할리우드도 있고, 가장 먼저 영화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프랑스도 있는데요. 영화를 어느 나라가 먼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도 두 나라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영화 산업의 여러 가지 역사적 장면들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시설물마다 위치를 지정하는 주소가 있지요. 복잡한 도시 생활의 모든 것이 사실은 주소라는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이 주소가 어느 행정구역에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나 학군도 달라지고 또 부와 권력과도 연결되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 어느 나라나 주소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소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서 꽃을 피운 산업, 영화 산업을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뒤를 들여다보면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적인 시장이기도 한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영화 산업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예. 영화는 원래 원조가 미국이냐 프랑스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라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겠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이게 근데 참 영화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다른데 영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름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활동 사진이라고 하죠. 네. 활동 사진이라는 그 개념 기술 자체는 에디슨이 만든 거는 맞아요. 1889년에 키네토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활동 사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 문제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봐가지고 한 번에 한 명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 활동 사진들을 돌려보는, 손잡이로 돌리면서 혼자서 돌려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혼자 보는 거. 이게 영화냐? 요즘도 혼자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외로우시네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네, 이제 혼자 보잖아요. 그렇군. 돌고 돌아 혼자 보네요. 네. 근데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 가가지고 여러 명에서 이제 그 즐기는 것을 영화로 봤을 때는 약간 다르다라고 프랑스는 주장하는 것이 예. 모든 그 예술 장르 가운데서 생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영화밖에 없다. 생일. 우리가 조각, 예. 유화, 페인팅 이건 언제 만들었냐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예. 근데 영화는 프랑스인들에 따르면은 1895년 12월 28일에 네. 뉘미에르 형제라는 두 형제가 아하. 파리에 있는 한 살롱에서 이 돌진하는 기차, 예. 플랫폼에 도착하는 기차, 이게 한 1분인가 2분짜리 그 영화거든요. 네. 이거를 틀어준 거를 최초의 영화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살롱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봤으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라고 프랑스인들은 주장을 하죠. 제가 판결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땅 어떻게? 영화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혼자 보는 거지만 네. 영화관은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 거의 판관 포천천이시네요. 둘이 싸우지 마라. 세계 평화는 이진우 기자와 함께. 예. 근데 이제 그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이거 영화를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로 봤을 때는 미국이 키운 거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직까지 그 영화를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예술의 한 장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영화 전공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아셨나요? 와, 영화가 전공이셨군요. 영화 연출 전공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1학년 첫 수업 때 이제 그 교수가 들어와 가지고 딱 한마디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영화를 예술로 접근하지 마라. 그러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영화는 비즈니스다. 이 돈 부어서 이 돈 더 벌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원스텝 밟아라, 그 말이군요. 그렇죠. 이거를 예술 장르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돈 예술 하려고 여기 온 친구들 자 내일 나가세요. 나가세요. 전공 바꾸세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이 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전을 했냐면은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식으로 영화를 보여줬냐면은 예. 상영기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약간 뭐 5일장 같이 돌아다니면서 자, 오늘 영화입니다. 틀어준 다음에 또 5일 후에는 또 다른 동네 가서 자, 영화관이 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프랑스는 그게 나름대로 됐어요. 동네가 좁아가지고.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들고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당시
이 동부 지역에 자리 잡았던 영화 관계자들이 생각한 것이 배급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고 상영기를 들고 프로젝터를 동네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지역별로 상영관을 만든 다음에 네.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 영화를 카피를 떠가지고 필름만 빌려주자. 시카고든지 보스턴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대적인 배급 시스템은 미국에서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예.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5센트씩 처음에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센트씩 받고 영화를 보여준 그 극장을 니클로디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케이블 채널 중에 있을걸요. 예. 그래서 니클로디안이 어떻게 보면 근대 첫 영화 배급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이 기자님은 이 할리우드로 왜 영화사들이 이사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할리우드가 그게 어디 시골 도시죠? 영화 산업이 발달한. 그때는 그랬죠. 그 지금은 LA 한복판에 있고. 왜 거기 갔냐? 그 당시에 영화인들이. 당시에 왜 그 사막 한가운데로 갔냐? 근데 영화를 찍으려면 좀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좀 넓은 데가 필요한데 도시에서는 그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라면 그것 때문에 옮겼을 것 같아요. 땅값이 싸가지고. 뭐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MBC도 세트장 저기 저 용인인가 거기 있잖아요. 예. 일산에도 있잖아요. 우리도 뭐 여의도에서 하고 싶죠 그런 세트장. 비싸죠. 이 기자님은 MBC 저기 정동 경향신문 사때 그때 시대시죠? 그때도 MBC가 있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뭔 소리 하세요? MBC 청룡 팬이시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MBC가 정동 시절 때 그 지하 경향신문사 지하실에 보면은 그 라디오 공개홀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항상 별이 빛나는 바람에와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공개 방송을 했어요. 정동 사옥의 지하에서 그때 바바바바바바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하던 거. 별이 빛나는 밤에. 하여간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그때 저는 EBS 교육방송 들어야 돼서 못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으셨겠습니다. 네. 이유가 이사를 간 이유가 맞습니다. 그 이제 그 땅값도 이유가 있고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장르가 서부 웨스턴이었거든요. 활극. 예. 근데 동부에서 찍기에는 그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림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반이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은 그냥 공 쉬는 날이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비 안 오는 대로 가자. 또 이유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 뉴욕과 시카고에서 주로 영화사들이 만들어졌는데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무슨 카르텔이요? 모션 픽처스 패턴스 컴퍼니라고 해서 영화 특허 회사라고 예. 지그들끼리 그들만의 릭을 만든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야지 영화 배급하고 우리 말을 들어야지 좋은 영화 주고 우리 말을 들어야지 극장 세울 수 있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일부 영화인들이 그러면 우리 뉴욕과 시카고에서 안 살겠다 떠나겠다 땅값도 살고 비도 안 오고 하는 서든 캘리포니아 지금의 할리우드로 가자 해서 짐 싸들고 할리우드로 온 대표적인 인물이 아돌프 주커와 그다음에 루이스 메이어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나름 미국 영화 독립회사라는 걸 인디펜던트 모션 픽처스 컴퍼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할리우드로 이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각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돌프 주커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파라마운트 픽처스. 그다음에 루이스 메이어라는 사람이 모기 메이어가 아니라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네. MGM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 배급 시스템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팍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팍스랑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다음 네. MGM 같은 이 조그만 회사들이 다 그때 뉴욕에서 이사 와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유대인 자본들이었어요. 아돌프 주커도 유대인, 예.
돈 벌어야 되는데 뉴욕에서 왜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냐? 우리 저기 헐리우드로 가자. 가서 영화 우리끼리 찍자. 편하게 영화 만들자. 음. 동네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사막 이름 뭐니? 했더니 마침 그때 한 부동산 회사에서 네. 땅 사세요. 땅 사. 여기 굉장히 싼 땅이에요. 음. 라고 하면서 입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네. 산 위에다가. 예. 할리우드 랜드 세일이라고. 어. 왜냐하면 거기에 호랑 나비코 덩굴이라고 네. 사막에서 나는 이 덤불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산 속에 많았어요. 음. 그게 이제 할리우드라는 풀이거든요. 아, 예. 그게 많이 나는 산이다 해서 입간판을 할리우드 랜드 포 세일. 아, 야 그럼 여기 할리우드라고 하자. 그냥 그게 뭐 중요해? 그래서 그래서 할리우드가 됐습니다. 아예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정착해서 영화를 찍었다. 혼자 가서 소설 쓰는 건 가능한데 영화 찍으려면 이런저런 스텝도 가야 되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아돌프 주커라는 유대인 그 자본가라고 해야 되죠. 그 당시에는요. 머리를 정말 잘 썼어요. 그 뉴욕에서 지금 영화 찍고 계시는 분들은 당시에 네. 한 10분, 15분 내외의 짧은 뭐라고 할까 동영상 이 정도를 보여줬는데 이 아돌프 주커가 영화의 거의 혁명가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거든요. 규모를 키우자. 우리는 1시간, 2시간짜리 장편극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각종 소설 뭐 이런 것들 뭐 연극 시나리오 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극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단 눈요기가 돼야 된다. 그림을 재밌게 만들자. 네. 해서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는 그 3단 기법이라는 걸 아돌프 주커라는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라디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문을 열고 강도가 들어와요. 이놈! 하면은 피해자가 아! 하고 놀라는 피해자의 전신산 씬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클로즈업. 예. 요 3단계. 예. 요렇게 하면 정말 리얼하게 스토리가 전달될 것이다. 원래 영화는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찍는. 그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놀랐으면 끝이지 굳이 무슨 얼굴 클로즈업이냐? 놀랐군. 끝. 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 멀리서 찍는 거였는데 배우 얼굴이 클로즈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아돌프 주커가 배우 얼굴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심리적으로 접근하자. 이걸 처음 만든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게 빠져들 수 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관객들이 배우의 얼굴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저 배우 잘생겼다. 이진우 기자 같이. 이야. 왜요? 아닙니다. 저 여배우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저 배우가 나오는 또 동영상이 네. 어느 극장에 산다더라. 그 과거에는 그냥 연극 무대를 멀리에서 찍는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었나 보군요. 그렇죠. 근데 아돌프 주커와 이 루이스 메이어 등등등의 유대인 자본가들에 의해서 예. 오늘날의 영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클로즈업도 하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웬만한 지금 현재 한 8개의 배급사가 있는데 유니버설 예. 스튜디오 등등 예. 모든 배급사의 그 최대 주주와 실질적인 소유주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반시오니즘 유대 정서에 벗어난 발언을 하는 그 인사들은 헐리우드에 발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멜 깁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대인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화 네. 못 찍잖아요. 스티븐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왜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상관이 없잖아요. 남의 나라 명절이니 무슨 선물이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다. 그럴 만큼 네. 유대인 집안이었는데 네.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근데 그 헐리우드라고 하면 아카데미상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이 맞긴 맞아요. 당신들 동네 상 탄 걸 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고. 아카데미상이라는 건 영화계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다. 아니 그 미국 동네 영화상이라고. 예. 뭐 깐느나 뭐 베니스나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화 축제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 봉준호 감독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아카데미상의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도 아니라 헐리우드가 있는
LA에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 상영을 해야지 아카데미 후보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상은 맞긴 맞죠. 네. 근데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에도 참 시작은 소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MGM을 만들었던 그 루이스 메이어가 네. 야 지금 그 허허벌판 헐리우드에 와 있는 우리 그 유대인 등등등 영화 관계자들 다 모여라. 우리 동네 친목 모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친목 모임을 만드는데 그냥 무슨 뭐 헐리우드 동창회 무슨 뭐 이런 이름보다는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라고 하면 있어 보이지 않냐? 오, 괜찮다. 그래서 무슨 거기에 과학 예술 그러니까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네. 처음엔 20몇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괜찮다. 그럼 우리 이거 모인 김에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아카데미 그 시상식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상 주자. 처음에는 20몇 명 가지고 한 1929년도에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 벌거벗은 남자 금상을 예. 처음부터 만들게 만들었어요. 음. 근데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예. 처음에는 그냥 작은 동상이었는데 요거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아카데미상과 오스카와 헷갈리시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 스펠링이 다르죠. 예. 그 시상식 자체를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는 그 남자 동상 예. 그 상을 오스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왜 복잡하게 만들어내냐고 그걸 예. 아, 그래서 근데 그 오스카상이 이제 왜 오스카라고 붙었냐? 그냥 상이라고 하면 되지.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가장 그 헐리우드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 뭐냐면 이 상을 만들었는데 20년대 후반쯤에 당시 그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 이 도서관 사서 한 여성분이 예. 그 상을 보고 어머 우리 오스카 삼촌 닮았네 이 아저씨 그래서 오스카상이 라는 됐다고요? 거를 옆에 있는 한 신문 기자가 듣고 네. 아 저건 오스카상이구나 라고 해서 신문 보도를 하면서 그게 오스카상이 됐다.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발견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와. 그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기는 거죠. 뭐든지. 아 그렇죠. 네네. 오스카상이라는 게 그런 유래로 그 트로피가 오스카상이라는 거고. 오스카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돈을 그 어떻게 버는 겁니까? 그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입장료로 그 돈을 버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MGM 예. 둥둥둥 그건 홍콩 골든 하베스트군요. 예. 그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20세기 팍스 네. 이런 것들을 영화사로 알고 계시는데요. 영화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배급사예요. 그럼 영화사는 뭐 하는 데인데요? 그 영화를 처음 딱 보시면은 그 일단 배급사가 먼저 나와요. 둥둥 MGM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무슨 프로덕션이라고 딱 처음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영화 제작사예요. 그러면 우리 저 과자 같은 거 사면 제조원과 유통원이 따로 있는데 역시 과자로 설명하시는군요. 제조 공장과 그거를 사다가 여기저기 슈퍼마켓에 뿌려주는 유통사가 따로 있다. 영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처음 나오는 MGM 같은 배급사가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배급사가 배급을 안 해주면은 그렇군요. 내가 아무리 영화를 만들어도 이건 나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리우드 시스템의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배급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회사들은 배급사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거는 영화사라고 하면 안 되고 저건 배급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영화사는 영화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그렇죠. 네. 서로는 좀 다르고. 맞습니다. 그럼 그쪽은요. 영화 만드는 회사들은 배가 좀 고프겠네요. 그러면. 많죠. 배가 고프죠.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역사 속 경제 이야기, 미국이 만들었나 프랑스가 만들었나, 영화의 기원부터 헐리우드 영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유대인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또 2부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당연히 있는데 집이나 시설물, 건물 같은 것에도 생각해보면 주소라는 마치 이름과 비슷한 게 존재합니다. 주소는 왜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궁금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궁금하지는 않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주소라는 것이 또 역사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엔 주소 이야기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소 이야기? 네. 주소. 이걸로 책 한 권을 쓰시는 분이 존재하는군요. 또 두껍게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집으면서 궁금증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똑같이 주소로 뭐 이렇게 쓸 게 많았을까였고요. 두 번째는 주소하고 제가 그래도 경제 코너에 나오니까 경제하고 연관된 얘기가 뭐가 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집었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주소는 일단 유통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죠. 경제 분야로 보면. 배달. 누구한텐간 배달을 해줘야 될 테니까 찾아가야 주소가 되지 않습니까? 없다면 그 거기 있잖아 어디 그쵸.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해야 되니 당연히 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실제로도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는 토지와 부동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소가. 왜냐하면 주소가 있어야 그 땅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집이나 땅이나 건물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네. 있죠. 자,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왔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국가의 재정과 치안 통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까지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미래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도 조금 저희가 사고에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은 주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주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둘러봅니다. 그래서 한 14개 정도 챕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질문들을 던져놨어요. 이 챕터의 제목들이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고 다녔을까? 또 하나는 미국에는 왜 숫자로 된 주소가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주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챕터마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 재밌는 내용을 만들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꽤 재미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고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을까? 어떻게 찾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 큰 건물은 그 저 콜로세움 뒤에 그 빨간 집은 그 집 있잖아. 그 집에 바로 옆에 집이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할 거고. 네네. 그냥 주소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소라는 건 딱히 없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녔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김대감집 댁 옆에 뭐 어디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고대 로마 시대에도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건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감나무집 셋째 딸.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도로명이나 거리 이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도 로마가 아니죠. 뭐 그 런던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미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고대 도시들은 그게 유럽 사람이 특별하게 건물에 대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용적으로 길을 찾고 뭔가 어딘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그 안엔 존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건물에?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는 도시의 중심에 항상 그 굉장히 중심적인 건물 하나씩을 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건물을 두고
그 옆에 뭐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라든지 네. 마을 회관이 있고 음.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걸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려면 거기 중심이 되는 건물, 저 멀리서도 보이는 큰 건물. 뭐 대체로는 시청 또는 성당. 네, 우리 동네도 마을회관 뭐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호신을 모시는 사원이 가장 중심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어디로 배달해야 돼? 그러면 사원 옆길로 들어가면 저 끝에 뭐 공중 목욕탕이 있거든. 거기 지나서 몇 번째 집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그런 건물의 모습이나 큰 건물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는 약간 공감각적인 것도 이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공중 목욕탕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야, 저 끝까지 가다 보면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그쯤 가면 향유 냄새가 아주 많이 날 거야. 고대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향유를 많이 발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걸 찾아서 어디로 가거라 또는 생선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생선 냄새가 많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녔다는 처음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지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직 지명에 남아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브레드 스트리트 그 빵가게 얘기는, 많았던 모양이에요. 빵가게 많았던 지역. 그다음에 폴트리 스트리트 그럼 뭐 가금류나 뭐 이런 가축들을 키웠던데. 네. 피시힐 스트리트 거기 생선 가게가 모여 있던데. 심지어는 허니레인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재배를 하거나 뭐 이런 데들. 요즘도 우리도 뭐 어디 서울 을지로의 타일 골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서로.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식 도로명은 아니지만 우리들끼리 찾기 쉽게 예. 어디에는 뭐가 많은 지역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네. 길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에는 주소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길을 찾아다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기는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얼마나 네. 불편합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서로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야 감나무가 옆에도 또 하나 있던데? 그러면 서로 엇갈리고. 네네. 음.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주소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8세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주소가 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았다는 거죠. 아 그래도 서로 통했다. 네네. 물론 중세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가옥들의 주소에 번호를 쓴다거나 가옥들의 번호를 넣는다거나 이런 네. 일은 있었지만 현대화된 도로명이 생기고 하기 시작한 거는 계몽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부터지 그 전에는 아까 말한 식으로 그냥 주소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관리의 필요라는 게 전혀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 개념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소라는 게 어디를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주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관리라는 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네. 어디에 누가 살고 있으며 거기에는 누가 있고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는데라는 관리 차원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주소라는 이제 게 주소가- 도입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저희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4반 27번 김치형 네, 그렇게 번호를 주잖아요. 네네. 왜 나한테 번호까지 주지? 라고 생각해 보면 다음 날부터 알게 되죠. 오늘은 1번, 5번, 7번, 18번이 청소당번. 네, 딱 그겁니다. 관리의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번호를 준 거 아니겠어요? 주소라는 게 우편물을 보내고 집을 찾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금을 매기고 범죄자를 찾아내서 잡아들이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뭐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주소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그 전 사례로 넘어가 보면 신성로마 제국에서 징집을 위해서 주소 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병력을 징집해서 주변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집안에 젊은 사람들 나오세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게 군인들과 관리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한 1,700여 명을 보내서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명부를 작성하려면 뭔가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담벼락에 번호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32번 집. 네. 그게 이제 지금으로 17번 치면 집.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건물에 가면 우리가 번호 적을 때 앞에 넘버 이 표식으로 해서 NO 이렇게 하고 번호 1, 2 이렇게 네, 적지 그렇죠. 않습니까? 넘버. 영어로. 예, 네. 예. 그 NO라는 표식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거고 아. 그래서 가구들에 그런 게 써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1,700명의 이 인력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작성한 게 총 가구 수가 110만 399가구였고 와. 이들이 찾아낸 병력이 700만 명이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주소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번호를 붙이겠죠. 우리도 네. 어디 집합해서 다 만나서 하려면 뒤로 번호 이것도 하고 네네. 우로 번호 이것도 하고 숫자가 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야 뭐 밥도 몇 인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나눠주려면 몇 개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죠. 네. 그래서 주소가 당연히 보편적으로 이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국가로 올수록 더욱 이건 필요해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도입이 급격히 늘었고요. 근데 이 번호를 매기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소를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반감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일종의 속박과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거부감들이 상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번호를 써놓으면 거기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한 통제 수단이라 그래서 번호를 매기러 다니는 관리들을 무서워했다라는 뭐 기록도 있고요. 남북 전쟁 시에는 남부 사람들은 이런 번호 매기는 행위가 북부가 벌이는 계략이다. 자기들을 통제하고 관리한 계략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유럽이나 서양 국가에서 개인들의 QR 발급할 때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켰잖아요. 나를 번호로 불러?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개인에게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번호 부여가 가능한 건데 그 당시에는 통제를 위해서 가구의 번호를 부여한 거니까요.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했나? 역사적으로 가구의 번호를 붙일 때 반발했던 심리가 예. 이 당시에도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번호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그렇죠. 식당 가서도 번호표 뽑고 은행 가서도 번호표 뽑고 어디 식당에서 줄 설 때도 3번 손님 들어오세요 하면 네 하고 반갑게 들어가지 나를 3번 손님이라고 부르다니 하는 생각은 전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번호를 발급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신원이 증명되는데 길에서 자고 다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노숙자 문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주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숙자니까 자기 집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군요. 존재는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뭔가를 지원을 하려면 신원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외국에서는 집이 없으니까 주소가 없으니까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신원 파악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의 주소를 부여하자 뭐 이런 얘기도 뒤에 조금은 있습니다. 예.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미국은 왜 숫자로 된 주소가 많은가? 네. 미국은 숫자로 된 주소가 많아요? 맨하튼이나 이런 데 뉴욕에 가보시면 예. 스트리트하고 에비뉴로 구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격자 무늬로 딱 만들어 놓고 몇 번 스트리트 몇 번 에비뉴 하면은 그 위치에 딱 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런 그게 도시들이 많아요? 많거든요. 그게 많은 펜실베니- 거예요? 3번 스트리트, 네, 뭐 7번 에버뉴라고 하면 네. 그게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숫자가 많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예. 주소를 그렇게 번호로 부여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까 저희가 뭐 브레드 스트리트, 무슨 뭐 에비뉴, 레인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도로명이 아니라 대부분 숫자로 돼 있습니다. 큰 도시들이. 그러니까 왜 미국은 주소를 숫자로 부여하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답인데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워낙 오래된 도시들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근대화의 개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도 뉴욕에서 아예 도시 기획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걸 아예 격자 무늬로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해서 115개의 스트리트를 맨하탄에다 긋고 에비뉴는 11개를 그어서 네. 그러니까 세로로 오는 길은 에비뉴, 가로로 가는 길은 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는 번호를 그냥 115개를 부여했고요. 네. 에비뉴는 A, B, C, D를 부여해서 그냥 불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고 그럼 73번 스트리트에 네. 27번째 집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근데 그렇게 한 게 워낙 유명하니까 맨하튼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은 미국 역사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훨씬 100년 전에 네. 아예 처음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펜실베니아로 넘어왔을 때 도시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도시를 격자무늬로 나눠서 시작했다. 조금 건조하지만 네. 36번과 뭐 27번 뭐 에비뉴에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우리처럼 진달래길, 개나리길, 뭐 무슨 칸마음길, 네. 뭐 연관성도 없는 그냥 예쁜 이름만 찾아서 만드느라고 막 새도 등장하고 강아지도 등장하고 각종 풀 이름은 다 보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왜 이 풀 이름을 붙였는지는 이유도 없고 네. 그런 것보단 낫지 않나요, 그냥? 효율적이라는 관리 차원으로 보면 이 숫자의 개념, 그다음에 음. 격자의 그 주소 부여가 굉장히 좋은데 역사라든지 어떤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한 의미가 담기는 거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그렇게 주소는 부여해 놓고 그 길에다 이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팔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동부의 역사는 좀 그렇고요, 미국의. 네. 서부의 역사는 서부는 나중에 개발됐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없겠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서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했는데 미국이 자본은 없고 이 도시는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땅밖에 없으니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도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부는 그래서 격자무늬로 땅을 아예 나눠놓고 이 땅을 사가세요라고 해서 팔고 개발한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약간 격자무늬 딱 번호가 떨어진 그런 주소 체계를 갖게 됐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7번 길 옆에는 38번 길이 있고 딱 그렇게 알면 네네. 경찰이나 소방차가 출동하기에는 훨씬 그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 솔방울길 27번으로 오세요 그러면 솔방울길이 제비나루길 옆인가 뒤쪽인가 그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격자로 나눠지는 주소가 부여되면서 땅을 놓고 분쟁이나 원한 살인 등이 줄었고요. 역사적으로 반듯하게 구획화되니 이제 평화롭게 영토를 서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민원이라든지 치안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소에 얽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적어도 잘 알 수는 있겠네요. 숫자 붙이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민족과 나라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주소의 부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주소 얘기도 뒤쪽에 있는데요. 시간상 그건 제가 다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하고 주소 체계가 조금 다른 것과 관련돼서는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는 A, B, C, D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지만 우리는 조합해서 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도 그렇고 우리도 약간 모자가 합혀져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간을 인식할 때 선으로 보지 않고 공간 전체를 본다. 그래서 조금 주소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